그 세무사님들이 있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걸 이제 네. 두 손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뀌어서 나 손 못 대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 1월까지 총 18번에 걸쳐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에 한두 개의 정책이 나올 때는 네. 막 깊게 공부하고 뭔지 다 알았어요. 외우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10개 넘어가고 하면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18번까지의 대책이 발표될 때 네. 이제 17번째, 18번째 따라잡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그렇다 해도 뭐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그 목표는 하나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정부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네. 해결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렇게 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에 대해서 네. 과연 어느 수준을 안정이라고 부르느냐, 네. 이에 어떤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의 반토막이 돼야 정상적인 집값이냐, 네. 아니면은 지금 집값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아니면 근로 의욕 저하라든가 네. 또는 그 집에 많은 어떤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이게 경제가 좀 이제 불황을 겪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집값의 어떤 폭등 네. 상황은 분명히 피해야 되는 거가 맞긴 합니다. 매번 부동산이 오를 때마다 어우 이 거품이야, 이젠 꺼질 거야 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구매력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경제도 불황인데 누가 사겠어라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금리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4사 효과라고 제가 4사 효과요. 이름 붙인 건데요. 네. 1994년에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더니 4년 후인 1998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IMF 사태 등으로 인해서 네.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네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04년에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네. 그로부터 4년 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미묘한 공통점이 9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2004년에 기준금리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끝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올렸죠. 네. 그로부터 4년 후에 또 우리나라 부동산이 여파를 네네네네. 겪었습니다. 그럼 요 사이클이 한 번 더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마치 또 저승사자 옥황상제님 다시 네. 소환해야겠는데요. 201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네. 2018년 경에는 우리나라가 하락기를 겪었어야 되는 게 이제 사이클 상의 예측입니다. 급등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아직까지 미국도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저금리가 유지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2017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2018년부터 우리 금리 확 올릴 거예요. 네네. 그렇게 얘기했죠. 뭐 한 3.5%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때 0.5%인 시절에 네. 금리 7배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 계획이 실천됐었다면 그로부터 4년 후인 2022년, 2023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분명히 폭락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는 어떤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느냐, 급등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네. 금리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로 올려야 되고 따라서 올리게 되면은 분명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출을 받았다든가 하는 네. 경우에 이제 대출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늘어나서 아, 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오르지는 않고 네. 미국 기준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이제 네.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이제 돈을 풀고 하는 작업이 네. 계속 이어지고 금리도 낮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의 가치,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뭐 응모 아파트의 경우에 뭐 32평짜리가 뭐 한 5년, 10년 지났더니 이게 32평이 아니라 35평으로 늘어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여건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화폐 가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값이 싸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외에 이 화폐 가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네, 네. 그 가격으로 표시되는 아파트 부동산 값은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소폭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금리가 현재 같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네. 예상을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계속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돈이 풀리면은 그만큼 돈이 흔해지는 거니까 네. 예, 이 아파트 값 역시 그러니까 돈이 흔해지는 만큼의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최소한 지금 사두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 맞습니다. 예. 대지 지분이라고 해서 또 뭐 요거는 가성비가 어떻게 되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가장 쉽게 또는 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됩니다. 진짜요? 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풀어보자면 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네. 수능 점수 받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점수 근데 요새 수능은 몇 점이 만점입니까? 저 모르겠어요. 저 할 때는 400점이었어요. 400점. 저는 200점 만점 세대였거든요. 예. 학력고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94번인데요. 네네. 제가 수능 1번 타자였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이 뭐 200점 만점에 한 뭐 150점 정도 된다. 네. 그러면 150점에 맞출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를 가는 겁니다. 나는 수능이 150점인데 사실 내 소신에 의해서 뭐 70점, 80점에 갈 수 있는 학교를 갈 거야는 그렇게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그러죠. 예, 자기 자금에 맞는 최대한의 물건을 고르는 게 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 뭐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랑 B 중에 뭐가 더 비싸요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살 수 있는가를 네.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돈이 내 자금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비싼 거. 참고로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의 20%만 이제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9, 18이니까 9억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9억 원 주택이라고 하면은 1억 8천만 원, 대략 2억 원 안 되는 금액만 할 수 있고요. 네. 나머지 7억 원은 본인이 그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9억 이상 주택도 7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7억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억 넘으면 20%만 대출 가능, 네. 15억 원 넘으면 대출 불가능. 예, 이게 우리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12, 16 대책.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9억 이하면은 예. 얼마 되는 거죠? 대출이?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뭐 투기 지역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네.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일단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네. 30%에서 4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40%. 예, 그래서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옛날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다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사람들이 기차게 방법을 찾는 게 네. 아마 집 아파트에 그런 거 붙는 경우 있을 겁니다. 뭐 땡땡 캐피탈 주택담보대출, 뭐 네. KB 시세 뭐 7, 80% 그거 뭐 오더라고요. 예. 막 그 뭐지? 그 원래 우편함 거기에 예, 우편에 착착착 꽂아두고 네, 뭐 뭐라고 현대해상 꽂아두고 뭐. 이런 데서. 예. 예. 그래서 2층 이상 상한가로 해주고. 진짜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보이시네요. 보니까 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꼼수를 이제 부리는 거긴 한데요. 이게 또 말장난이긴 합니다만 사업자 대출을 하는데
담보를 그냥 집으로 잡는 형식인 거예요. 땡땡 캐피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자 대출이에요. 네. 그런데 담보를 집으로 잡아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루트는 굉장히 그 법의 애매모호한 지점을 네네. 공략한 거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시청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독감 걸렸는데 낫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예. 기침을 억지로 참았더니 딸꾹질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잠시만. 제가, 네.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대략 5억 원에서 6억 원 이내의 아파트인데 네. 전세가 한 2, 3억 원 기본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내 자금이 한 2, 3억 원 정도 있는 그런 투자라고 하면은 일단 크게 나중에 이제 뭐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갭 투자라고 해서 이제 전세를 않고 이제 매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간주 임대료까지 미리 다 이제 세금을 다 고려해서 이제 네.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집값의 상승폭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우선 자기가 가진 자금에서 이제 전세 안고 살 수 있는 최대치를 네. 한번 이제 사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저기 그 서울에 보면 오른쪽 위에 노원구, 도봉구, 이제 강북구, 노도광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추가가 됐어요. 이번엔 왼쪽 밑에 보면은 구로구, 금천구 있거든요. 네. 여기가 또 그러니까 투자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을 노도강 지역에 더해서 얘네도 지금 이제 충족하고 있고요. 여긴 또 그것도 일자리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예. 가디. 가디. 네. 구로 디지털 단지, 가단 디지털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오른쪽 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밑에 구로구, 금천구의 네네. 경우에는 또 해외 동포들, 그러니까 중국 동포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장사를 해서 좀 잘 됐어라고 하면 거기 집 사고요. 대림동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대림동 시작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가 아파트로 인식되었던 지역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분명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지역은 확 오르고 안정될 지역은 확 안정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또 조금 더 요 단계를 갈 거야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서울 상황은 어느 정도에서 업그레이드 될 거야라는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처음 진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에 28세에서 30세 사이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35세 한 5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몇 억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1년에 2천씩 모은다 그래도 5년 동안 모으면 1억 모으는 1억 모으게 되는 건데. 그럼 대출 않고 전세 사는 수밖에 없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24세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27세, 28세 또는 뭐 30세까지 이렇게 이제 결혼 감안한다고 했을 때 6, 7년 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똑같이 2천만 원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뭐 1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합쳐도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2억 5천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대출 받을 거면은 9억 이하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단서가 붙는 게요. 지금 규제 정책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은 2020년 5월이나 6월쯤에 야 9억 규제 가지고 안 되겠다. 야 6억 이상 주택은 대출 뭐 20%만 받아 또는 아예 받지 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또 이렇게 뭐 가격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책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섣부른 예측을 하거나 이러기는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 접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은 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는데요. 사실 집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공급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공급이 지금 많아진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수요가 억눌리면은 언젠가는 이게 수요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현명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실 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우용표 대표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부동산 얘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듣는데 불편하셨을까봐 걱정 많이 되고 또 제가 대표님한테도 너무 신뢰를 끼쳐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얘기해 주셔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